정수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한번 만나봐. 소개해준 친구의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저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약값 순서부터 따져야 할 만큼 형편이 빠듯했으니까요. 그래서 65살의 한태식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남은 인생은 조금 덜 서럽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집에 함께 사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가끔만 거들면 된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혼 6개월 뒤부터 그 집 사람들은 저를 서둘러 밀어내기 시작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제 삶은 버티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전세금까지 떼이고 들어간 반지하 월세방은 여름엔 바닥이 눅눅했고 겨울엔 창틀 사이로 우풍이 들어왔어요. 식탁 구석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접어두고 며칠씩 미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약값이 겁나 병원도 참고 넘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아침이면 반찬 공장 쪽 단기 일을 나갔고 오후엔 아파트 청소를 거들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동안은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쉬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잠긴 것처럼 뻣뻣하고 걸레질을 몇 번 하고 나면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하루 일 나가고 나면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부어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쉬면 돈이 안 되니까 파스 붙이고 진통제 챙겨 먹으며 계속 나갔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몸이 그렇게 기울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있던 버팀목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싫었어요. 이 나이에 누굴 의지하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냥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몸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반지하 천장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형편이 얼마나 빠듯했냐면요. 전기요금이랑 약값이 겹치는 달엔 순서를 따져야 했어요. 이번 달은 전기요금 먼저, 약은 다음 달에. 그렇게 미루다 보면 몸 상태가 더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면 일을 못 나가고 일을 못 나가면 또 돈이 없고 그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냉장고 안이 빌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근처 반찬 가게에서 제일 싼 깍두기 한 봉지 사다가 며칠을 버텼습니다. 남들한테는 말 못할 날들이었어요. 그 무렵 오랜 지인이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툭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한번 만나봐. 그 말이 그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살라는 말을 들어본 지 워낙 오래됐던 탓인지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만난 한태식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점잖았고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세우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였고 혼자 된 지 몇 해가 됐다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 거창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억지로 인상 쓸 일도 없었고 불편하게 떠볼 일도 없었어요. 저는 제 형편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세금 날린 것도 허리 상태도 지금 사는 반지하 월세방도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잃을 것도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말하면서 민망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들통나는 것보다는 낫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다 듣고 나서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서로 기대면서 삽시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잠겼어요. 울음이 나오려 한 건 아닌데 가슴 어딘가가 살짝 긁히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제게 앞으로는 덜 힘들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65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태식 씨가 집안 사정을 간략하게 얘기해 줬어요. 자녀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소라 씨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둘째 도윤 씨도 독립했다고 했어요. 막내 지훈 씨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고 이동이나 일상에서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태식 씨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웬만한 건 혼자 합니다. 식사만 조금 챙겨주고 병원 갈 때 가끔 같이 가주면 돼요. 가끔이라는 말이 그때는 그냥 가끔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집이니 그 정도는 함께 나눠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한테는 몸이 좀 나아지고 반지하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거든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 몇 명만 모인 자리였고 거창한 예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소라 씨는 그날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고 도윤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 갔어요. 지훈 씨는 휠체어에 앉아서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앞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던 날 저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식 씨가 현관에서 맞아줬고 지훈 씨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저도 어색했고요. 서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내려갔어요. 그랬거든요. 처음엔요. 첫째 소라 씨는 이사 당일 잠깐 들렀다 갔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때는요. 둘째 도윤 씨는 그날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처음 봤는데 악수도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그래도 저는 어색한 거겠거니 했습니다. 원래 남의 가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거든요. 처음 2달은 겉보기엔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했어요.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지훈 씨 아침약 챙기고 태식 씨 출근 배웅하고 나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좋았어요. 반지하에서 홀로 버티던 날들이랑은 다른 조용함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녁에 돌아오는 집이라는 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지훈 씨 병원 진료 날짜를 달력에 적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이달엔 재활치료 몇 번, 다음 달엔 정기검진. 그 정도면 함께 사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가 퇴근이 늦다며 지훈 씨 저녁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처음엔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냥 바쁜 날 한 번, 또 한 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매일 제 몫이 돼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목욕 보조도 그랬어요. 태식 씨가 하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날 한 번 제가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 날도요. 어느 순간 그게 제 일이 돼 있었거든요. 재활치료 동행도요. 처음엔 태식 씨가 같이 다녔는데 바쁘다고 한 번 빠지고 또 바쁘다고 한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해졌어요. 약 타오기, 휠체어 차량 예약, 침대 시트 교체, 지훈 씨 의료용품 주문까지 하나씩 아주 천천히 말 한마디 없이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부탁이었다가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도 처음엔 별말을 못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했던 것들도 있었고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거든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지하보다는 낫다고요. 허리가 아파도 밥은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첫째 소라 씨와 둘째 도윤 씨였거든요. 평소엔 바쁘다며 얼굴도 잘 안 비추던 사람들이 제가 집안일과 지훈 씨 돌봄을 거의 다 맡기 시작한 뒤로는 오히려 더 안심한 눈치였어요. 전보다 연락도 뜸해졌고 와도 반찬통 한번 열어보고 가거나 잠깐 지훈 씨 얼굴만 보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둘째는 말을 돌렸고 첫째는 늘 바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훈이는 잘 챙기고 계시죠?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뭔가 걸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 같았거든요. 제가 그 일을 계속 맡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냥 넘겼지만요. 그렇게 6달이 흘렀어요. 돌아보면 그 6달 동안 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제 역할이 아내인지 가사도우미인지 돌봄 담당인지 경계가 흐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그걸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적응하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는지도 몰라요. 왜 그 집 사람들은 65의 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재혼 6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욕실에서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들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니 태식 씨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발이 굳어 있었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일으켜 세우려다 안 되겠다 싶어 119를 눌렀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등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었거든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 차가운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사람들이 태식 씨를 들것에 옮기는 걸 바라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신발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구급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태식 씨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치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복도가 밝고 소란스러웠어요. 간호사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란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태식 씨 슬리퍼 한 짝이 들려 있었거든요. 급하게 나오면서 집어든 거였어요. 그걸 들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지훈 씨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 안에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라 씨와 도윤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당연히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두 사람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괜히 안도가 됐어요. 자식들이 왔으니 이제 좀 나눌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 혼자 이 무거운 걸 들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소라 씨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줌마는 일단 집에 가 계세요. 보호자는 저희가 할게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상황이 급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왔으니 일단 정리하려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도윤 씨가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막내 혼자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가 가서 지훈이 좀 보세요. 응급실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저는 아직 태식 씨 슬리퍼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 슬리퍼를 든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병원에 남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 안에 있는데 제가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어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두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제가 버틸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돌아섰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는데 저는 왜 집으로 가고 있나? 저는 법적으로 태식 씨 아내였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복도에서 저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보호자는 저희가 할게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버스가 멈추고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 말을 되씹었어요. 아줌마는 집에 가 계세요. 아줌마는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그 집 사람들한테 아줌마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지훈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버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병원에 잘 계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뭔가 더 묻고 싶었을 텐데 참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퍼고 국을 데웠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어요. 냄비 손잡이를 잡는데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 저녁 차려드리고 저녁약 챙겨드리고 침실 쪽 불 꺼드리고 나서야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밀려난 게 단순히 그날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저를 내보내면서 지훈 씨는 아줌마가 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병원 일은 자기들이 챙기고 집은 제가 맡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날 처음 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지훈 씨 아침을 차렸어요. 세수 거들어드리고 아침약 챙기고 오전 재활치료 차량 예약 확인하고 태식 씨가 없어도 집은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태식 씨 상태가 어떤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소라 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전화를 받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었어요.
남편 상태를 나중에 연락해주겠다는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물어볼 자격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다시 지훈 씨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도 손은 냄비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도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상태 안정됐다고요. 내일 면회 가능하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병실인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2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면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내일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도 되는 건지, 가면 또 밀려나는 건 아닌지, 그게 자꾸 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남편 병문안을 가도 되는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게 이상하다고 소리내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내일 가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 씨 아침을 차려드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번호를 알아서 찾아갔는데 복도에서 소라 씨랑 딱 마주쳤습니다. 소라 씨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다 바로 웃는 얼굴로 바꾸며 말했어요. 오셨어요? 아버지 지금 주무세요. 병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 말이 너무 어색해서 못했거든요. 남편 병실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그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있다가 소라 씨가 나왔습니다. 태식 씨가 일어나셨다고 잠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들어갔습니다. 태식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맞추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괜찮냐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으려다가 소라 씨가 문 쪽에 서 있는 게 느껴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래 있지 못했어요. 소라 씨가 아버지 피곤하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태식 씨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정말 저 혼자 이 집에 남아 막내 돌봄만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버스 안에서 골목을 걸으면서 현관문을 열면서도 계속 따라왔어요. 떨쳐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을까요? 태식 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간 뒤에도 제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엔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제 자리가 없었고 집에서는 제 역할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소라 씨가 먼저 나와 병실 앞을 막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복도에 나타나면 소라 씨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이에요. 겉으론 점잖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막아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저더러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이라는 말 속에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서 있었어요.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막상 입이 안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밀려난 첫날부터 저는 이미 제 자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둘째 도윤 씨는 더 교묘했어요. 소라 씨처럼 직접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지훈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듣기엔 맞는 말 같았어요. 지훈 씨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쓰였어요. 제가 병원에 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태식 씨 상태를 물으려고 할 때마다 꼭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요. 그 말은 결국 하나였어요. 병원 일은 자기들이 챙길 테니 저는 집에 남아 지훈 씨 수발이나 들라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훈 씨 방 쪽을 살폈어요. 일어나셨나? 화장실은 다녀오셨나? 그러고 나서 세수 거들어드리고 옷 갈아입는 거 도와드리고 아침 차리고 약 챙기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재활치료 차량 예약 확인하고 필요한 날엔 같이 나갔어요. 오후엔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필요한 물건 챙겨보내고 저녁엔 다시 지훈 씨 식사와 이동 보조를 했습니다. 밤엔 혹시라도 지훈 씨가 화장실 가다 다칠까봐 깊게 잠들지도 못했어요. 태식 씨가 입원하기 전에도 많이 했지만 입원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엔 태식 씨가 가끔이라도 거드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몸이 힘들었어요. 허리가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이동 보조를 할 때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갔고 밤에 자다 일어나는 날이 많아지니 피로가 쌓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손이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고 했습니다.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쉽게 내 몸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이야기는 저를 빼고 오갔어요. 태식 씨 입원비가 얼마인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라 씨나 도윤 씨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태식 씨 통장과 보험 서류는 어느새 첫째와 둘째가 나눠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훈 씨 병원 동행이나 생활비, 의료용품 값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남겨두더군요. 방수 패드, 미끄럼 방지 매트, 이동 보조 손잡이, 지훈 씨 식사 재료까지 제가 사는 거였어요.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 문을 여는데 옆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둘째 도윤 씨 글씨였거든요. 꼼꼼하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막내 점심 12시, 스트레칭 2시, 저녁약 6시, 어머니가 체크.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체크. 그 어머니가 저였습니다. 그 집에서 법적 보호자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가족 취급도 못 받는 제가 집에선 막내를 맡는 사람으로만 정리돼 있던 거예요. 메모 한 장에 그게 다 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손이 멈칫했어요. 메모를 떼어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지쳐서 싸울 힘이 없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에 소라 씨가 들렀어요. 반찬통을 가져왔다면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지훈 씨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메모를 한번 쓱 보더니 말했어요. 잘 챙겨주시고 계시네요. 칭찬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소라 씨는 그러고 나서 바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었던 건 10분도 안 됐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왔을까요?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지훈 씨가 잘 있는지,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며칠 뒤 도윤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항상 그런 톤이었거든요.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 지훈이 재활치료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두셨어요? 병원 쪽에 미리 연락해 두셔야 하거든요. 저는 네, 확인해 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집에 어머님 계셔서 저희가 아버지 병원 쪽에 집중할 수 있네요. 저희가 아버지 병원 쪽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역할이 나뉜 거였습니다. 병원은 자기들이 맡고 집은 제가 맡는 거였어요. 누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이미 정해진 것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상한 게 맞는 건데 딱히 잘못됐다고 소리내기가 어려웠어요. 지훈 씨를 돌보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밥을 차리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 떠맡겨진 일이 돼 있다는 게 그 경계가 흐릿했어요. 그 경계를 어디서 그어야 하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훈 씨가 주무시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냥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불은 부엌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내로 들어온 집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재산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빠졌고 집에서는 막내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그날 밤 처음으로 똑바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이유가 정말 아내 자리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냉장고 메모가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체크. 그 말이 그냥 메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역할을 정리해 놓은 문서였던 거였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식탁 위에 손을 얹고 한참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아내가 아니라 막내 돌봄 담당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걸까요? 태식 씨 입원이 길어지면서 소라 씨와 도윤 씨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처음엔 그래도 조심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계속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달라졌어요. 확실하게요.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류를 자기들끼리 정리했어요. 어느 날 소라 씨가 병원에서 서류를 챙겼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지훈 씨한테서 들었거든요. 누나가 병원 서류 가져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입장에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였겠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달랐어요. 그 서류가 뭔지, 보험 관련인지 재산 관련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물어보려다 참았어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보험 얘기도 저를 빼고 오갔어요. 한 번은 도윤 씨가 소라 씨한테 전화하는 걸 제가 복도에서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어떻게 됐냐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는 걸 눈치챘는지 도윤 씨가 말을 멈추고 다른 데로 걸어갔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오래 남았어요. 제 앞에서 말을 멈췄다는 게 저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집에 오면 저한테 묻는 건 늘 하나였어요. 지훈이는 잘 챙기고 계시죠?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막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으로, 서류로, 자기들끼리의 이야기 속으로요. 그 무렵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몸도 그랬고 마음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어요. 지훈 씨 이동 보조를 할 때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갔고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니까 피로가 쌓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손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했습니다. 지훈 씨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 씨가 병원 로비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날 저는 태식 씨 면회를 갔다가 로비에서 도윤 씨랑 마주쳤어요. 도윤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집 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게 터졌어요. 집 쪽만 신경 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남편 병문안도 마음대로 못하고 막내 돌봄만 계속 맡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도윤 씨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흥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라 씨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상황을 봤는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줌마가 그 집에서 지내셨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재산 문제까지 끼시면 곤란하고요.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왔어요. 병원 로비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지나가던 보호자들, 간호사까지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쏠렸어요. 아줌마가 그 집에서 지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재산 문제까지 끼면 곤란하다고. 그 말이 공개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병원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쥐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창피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하는 게 그게 더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재산 문제까지 끼면 곤란하다는 말은 저는 이 집에서 돌봄이나 하는 사람이지 재산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공개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싸우는 게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미 주변 시선이 저한테 쏠려 있었고 소라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줌마가 그 집에서 지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요. 그 정도라는 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밥 짓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밤에 화장실 보조하고, 의료용품 사고, 재활치료 동행하고, 그게 그 정도였어요. 그거라면서 재산 이야기는 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주는 건 다 주고 받는 건 없는 구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 저녁을 차렸어요. 손이 아직 떨렸어요. 국을 데우면서 속으로 계속 그날 장면이 재생됐어요. 소라 씨 목소리, 사람들 시선, 그 로비의 밝은 형광등. 저는 그걸 꾹꾹 눌러가며 밥을 퍼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조금 피곤하다고요. 지훈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억지로 몇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소라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짧았어요. 아버지 퇴원하셔도 한동안은 막내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게 제일 낫죠. 저는 그 문자를 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퇴원 이후까지 이미 계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태식 씨가 퇴원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그 집에 남아 지훈 씨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밀어내고 재산에서는 빼고 집에서는 계속 부려먹겠다는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전화기를 식탁 위에 엎어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소리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정말 제 노후가 저 집 막내 돌봄으로 묶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생활고를 피하려고 시작한 재혼이었는데 그게 다른 종류의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것보다 내 시간과 몸과 인생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묶여 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이 집은 언제부터 제 노후까지 당연하게 가져다 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소라 씨가 보낸 그 문자를 엎어놓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방 안이 어두웠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훈 씨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잠이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고 화가 치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밀려난 첫날, 냉장고 옆 메모, 보험 서류 챙기던 도윤 씨, 로비에서 나온 소라 씨 말. 그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연결이 됐거든요. 저는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훈 씨 병원 동행부터였어요. 재활치료 예약 문자가 제 번호로 와 있었어요. 진료비 영수증도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요. 휠체어 차량 호출 내역도 전부 제 번호였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제 휴대전화 안에 있었어요. 날짜별로 맞춰보니 거의 대부분 제가 움직였더군요. 태식 씨가 입원하기 전부터요. 입원한 뒤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였어요.
방수 패드, 미끄럼 방지 매트, 이동 보조 손잡이, 기저귀형 패드. 그것들 영수증이 전부 제 카드 결제 내역에 남아 있었어요. 누가 돈 줘서 산 게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같이 사는 집이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냥 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확인하는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됐나,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런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날들이었거든요. 이 영수증 하나하나가 제가 허리를 구부리고 차를 타고 기다리고 돌아온 날들이었어요. 그날들이 쌓여서 종이 위에 펼쳐지는데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쪽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태식 씨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었으니까 태식 씨 입원 초기에 제가 받았던 문자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입원 첫날 응급실에서 제가 보호자로 접수됐던 건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소라 씨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 번호로 오던 병원 문자가 어느 날부터 뚝 끊겼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확인하니까 소라 씨와 도윤 씨가 병원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제가 집에서 지훈 씨를 전담하기 시작한 시점, 친자식들이 병원에서 보호자 권한을 챙긴 시점, 보험 서류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 그게 전부 같은 때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인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유를 알았어요. 병원에서는 친자식들이 보호자 권한과 재산을 챙기고 집에서는 제가 막내를 맡아 버티게 만들면 자기들 입장에선 가장 편했던 거예요.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재활치료를 데려다 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새벽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이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더 무거웠거든요.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냥 반지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갈등 만들기 싫다는 생각으로 계속 넘겨온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티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지훈 씨 밥 차리고 약 챙기고 병원 동행했어요.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그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료비 영수증은 날짜별로 봉투에 모았어요. 휠체어 차량 호출 문자는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고요. 의료용품 카드 결제 내역은 은행 앱에서 뽑아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훈 씨 관련 지출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얼마나 됐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통화 녹음도 있었어요. 도윤 씨가 전화로 지훈 씨 일정 챙기라고 했던 것들, 소라 씨가 집에서 어머님이 계시는 게 제일 낫다고 했던 것들. 저는 그 통화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로비에서 공개망신을 당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말로 한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모으다가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게 됐어요. 태식 씨 방 서랍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필요한 서류가 있나 싶어서 열어봤거든요. 위에는 별거 없었어요. 각종 고지서, 오래된 수첩, 약 봉투 몇 개. 그런데 맨 아래 칸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공증서류 사본이었어요. 오래된 문서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생활비와 집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둔 거였어요. 거기에는 태식 씨가 지훈 씨 생활 지원과
제 생활 안정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정식 유언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를 단순 동거인처럼 내칠 수 없는 정황은 충분했어요. 손이 멈칫했어요. 이게 있었구나. 저도 몰랐던 거였어요. 태식 씨가 따로 챙겨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가 있다는 걸 소라 씨와 도윤 씨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제 짐 안에 챙겼습니다.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봉투는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으고 나서 저는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모은 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긴장이 됐거든요.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들어갔어요. 영수증, 묶음, 통화 녹음, 공증서류 사본을 꺼내서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상담사가 꼼꼼하게 들었어요. 중간에 몇 가지를 물어봤고 저는 아는 대로 다 대답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대로 두시면 재산은 못 챙기고 돌봄 책임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서늘해졌어요. 막연히 불안했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느낀 게 틀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받는 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게 그게 실감이 됐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참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요. 반지하보다 낫다는 말로 제 자신을 납득시키지 않겠다고요. 제가 먼저 손을 떼지 않으면 제 노후는 정말 어디까지 빼앗기게 됐을까요?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면서 지냈는데 막상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나니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감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저는 먼저 혼자 앉아서 할 말을 정리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제가 흥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차분한 척 저를 몰아붙일 게 뻔했거든요. 로비에서 이미 한 번 당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을 골랐어요. 짧고 분명하게. 감정 말고 사실만 꺼내기로 했습니다. 소라 씨와 도윤 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태식 씨 퇴원 준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원 준비라면 자기들이 챙겨야 할 게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왔어요. 소라 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들어왔고 도윤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어요. 영수증 묶음, 진료 동행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목록, 그리고 공증서류 사본. 식탁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소라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이에요.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아버님 병원에선 가족도 아니라며 밀어내고 집에서는 막내를 계속 맡으라고 하시는 구조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 손이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거든요. 제 말을 들으면서 소라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좀 섭섭하죠. 섭섭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섭섭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실을 꺼내는 거라고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영수증 묶음을 집어들었어요. 훑어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통화 녹음 목록을 그 앞에 밀었어요. 막내는 어머니가 좀 계속 봐주시면 되잖아요. 집 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게 제일 낫죠. 이 말들이 전부 녹음돼 있어요. 도윤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소라 씨도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저는 그 침묵 안에서 기다렸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꺼낸 것들이 식탁 위에 다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은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소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맞다고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공증 서류도 있고 돌봄 기여도 기록도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공증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태식 씨가 서랍에 넣어뒀던 그 문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소라 씨가 그 서류를 알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보였거든요. 잠깐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쉽지 않아요. 저희도 쉽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그 말이 협박인지 타협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저도 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몫을 찾으려는 거예요. 소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체면을 세우려는 듯 말을 바꿨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머님 입장을 못 챙긴 면이 있죠.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좋게 이야기하자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로비에서 아줌마 소리 하던 사람이 지금은 좋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게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 안 지르고 있잖아요. 그 말에 소라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 씨가 영수증 묶음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쌓였는지. 한참을 보더니 내려놓고 소라 씨를 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겠지요. 다만 제가 이렇게 꺼낼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야기가 몇 차례 더 오갔어요. 한 번에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끝까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을 했고 소라 씨는 체면을 세우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내려보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했던 일은 사랑이나 의리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분명한 돌봄이었고 분명한 기여였고 분명한 책임 떠넘기기였어요. 태식 씨는 그 무렵 퇴원을 했어요. 몸이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태식 씨는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우리 사이에는 한동안 말 대신 침묵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그 말을 한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온과 정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태식 씨가 퇴원한 뒤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소라 씨와 도윤 씨는 겉으로는 달라진 척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지훈 씨 돌봄은 여전히 제 쪽을 바라봤고 재산 이야기는 여전히 저를 빼고 돌아갔어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가 그 집에 남아 있어도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생활고를 피하려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그 대가로 제 남은 인생 전체를 저 집 돌봄에 묶을 수는 없었어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처럼 캐리어 2개와 이불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랑 다른 게 있었어요. 들어올 때는 손이 가벼웠는데 나갈 때는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그게 달랐어요. 짐을 들고 나오면서 지훈 씨를 마주쳤어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저는 지훈 씨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지훈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훈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봄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반지하보다 넓은 집을 얻은 건 아니었어요.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산이 말끔하게 된 것도 소라 씨와 도윤 씨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드라마처럼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숨이 쉬어졌어요. 누구의 재산 계산에서 밀려나고 누구의 장에 있는 자식을 평생 떠맡을지 모르는 집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크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활고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해서 시작한 선택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 전체를 넘겨줄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그걸 늦게라도 알았습니다. 참는 게 다 품위는 아니라는 걸요. 어떤 관계는 버티는 것보다 정리하는 쪽이 더 사람답다는 걸요. 저는 그날 65에 시작한 재혼을 66에 끝냈어요. 잃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되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시간, 제 몸, 제 하루. 그게 전부 다시 제 것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나오셨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